2부 시작합니다. 예, G9 오늘 이슈죠. 어, 독일 공영방송 DW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인드라가 계속 독일 저력을 믿습니다. 비스마르크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독일 현 자유좌파 사회민주당 슈츠를 지지한다. 언제나 지지해왔다. 독일의 자유좌우파를 지지해왔다. 물론 자유우파 이전 총리도 지지했고요. 인드라가 언제나 역할을 많이 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니까 독일 공영방송이 저번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인드라 착각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번에 바쪽 정은과 푸딩 만나는 거에 대해서 독일 공영방송에서 사실은 그냥 국제적으로 이 한반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독일에도 꽤 됩니다. 독일도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의 영어 방송인 좀 수준이 낮죠. 그래서 인드라가 구독 취소했어요. 한국의 아리랑 TV라고 있어요. 수준 좀 높여라. 인드라 계속 강조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구독 취소했는데 아리랑 TV의 기자를 섭외해서 전문가로 출연시켜서 했다 이거죠. 지금 이것이 그 독일의 재력이다. 독일의 립 서비스다. 물론 인드라도 메쓰면서 옥토버 페스트, 이 독일 맥주 축제, 그리고 우리 급부찌, 급이 다른 부대찌개, 독일 형님한테 세게 전수받은 우리 이웃분, 이거 이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교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9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건 뭐 하나하나씩 이제 설득해 가야죠. 미국이야 당연히 지지할 거고 G9 되는 데 대해서 뭐 일본이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데 독일이 돌아서면 일본도 돌아선다. 왜 일본하고 한국은 어떤 거냐면 한국이 G5래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리자. 여기엔 당연히 일본과 독일이 포함되는 건데, 지금 그쪽으로 이제 인도와 독일과 일본이 그쪽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드라가 저번에 이걸 이제 유엔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안 인드라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그러면 유엔을 뽀사버리고 새로운 체제로 갈 때 의미가 있는데, 그게 G5예요. 데이비 로플러가 만든 유엔 체제를 대체하는 게 G21이고 G5고 그런 거거든요. 유엔 체제는 어디까지나 2차 세계대전 승전국 체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독일과 일본이 들어간다는 것은 유엔 창립 정신과 뭔가 이렇게 안 맞아. 유엔 체제 자체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제 입장에서. 그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 맞는 거예요. 유엔에서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독일과 일본은.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미 다 러시아와 쭈꽁이 다 망쳐버리고 미국도 1913년 이전에 그 다음에 1990년대 채텀하우스가 약간 정치력을 장악했을 때, 그때 미국이 잘못 행한 전쟁들 때문에 유엔이 만신창이가 됐단 말이에요. 유엔이 베트남 전쟁 때 뭐했냐? 이라크 전쟁 때 뭐했냐? 할 말이 없는 거거든. 이러한 면에서 거기에 정치적 부담만 있지 실익이 없는
유엔의 10개국으로의 그거는 유엔 개혁안이 아니라 저는 개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와 중공이 당연히 독일과 일본을 가입시키지도 않을 거라고요. 예, 자기의 생명선인데 예, 거부권 당연히 행사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그래서 예, 미국과 독일이 돌아서고 예, 여기에 일본이 들어오고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오는 예, 이태리와 캐나다도 이렇게 동의하는 이러한 쪽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 먼저 예, 독일이 한국을 G9이 아니라 G8 예, G9이 되면 거기에 후보가 호주와 인도가 떠오르는데 예, 뉴질랜드 예, 여기 대해서는 독일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독일 현 주도 정부인 사회민주당 자유좌파 사회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G8이 된다면 러시아 대신 한국이 적절하다. G9이 된다면 호주나 뉴질랜드보다 인도가 낫다. 이런 입장을 전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자유민주당이라고 있어요.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제3당, 4당 역할을 하는 게 독일의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인도보다는 호주나 뉴질랜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독일정과의 공통점은 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지금 독일 공영방송에서 이야기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당장 G9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외교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떡밥을 알려주고 또 떡밥을 물고 가는 거다. 라고 해서 저는 이번 독일 공영방송에서 G9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구분론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G9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1타3피정상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기축통화론과 일맥상통하는 경제가 우선이니까 인들하는 성념도 경제 우선. 먼저 기축통화는 그렇게 얘기했죠. 군사력, 인사력, 구매력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죠. 그와 맥락이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G9이 G8이든 G9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는 인적 자본, 첫 번째 생산력이죠. 보통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두 번째가 인사력, 인들의 생산가치론과 유통자본론 관점에서 그건 금융, 유통, 인사력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구매력이죠. 시장이죠.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대한민국이 G8을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 요건에 도달했다 라고 인들아가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접근하면 인적자본이라는 것은 보통 그냥 교육 이렇게만 얘기되는데 뭐 노동 뭐 질 좋은 노동력 교육 이렇게 얘기되는데 저는 그냥 과학기술까지 포함해서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막스는 여기에 대해서 노동력 굉장히 중시했죠. 뭐 노동자 계급이
생산력이다. 전부 잘못된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근로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CEO도 해당되고 그 나라에 속한 자영업자, 농민, 모든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시장에서 만들고 팔고 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인적 자본이죠. 그 반대가 시장이죠. 구매력. 소비하는 것도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먹방 하듯이 자기가 어떻게 먹는 그냥 먹어본 것만인데 남들과 다르게 먹는다 이거야. 남들과 다르게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게 소비한다. 음악을 들어도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음악을 듣는다. 소비하는 거죠. 그거는 기존의 생산자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도는 굉장히 중시한다 이거죠. 이 소비자 관점도. 그게 시장이니까. 구매력이니까. 구매력을 결정하는 원인이죠. 한국의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소비자층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K-팝이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그렇처럼 이러한 소비자주의, 근데 이 나라 소비자주의도 아니죠. 생산자주의나 소비자주의 둘 다 아니죠. 중요한 건 인싸력이다. 그게 유통자본이고 생산가치론이다. 이 둘을 연결하는 저 사람 이 소비자주의 소비자들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거 누가 선택하죠? 상상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인적 자본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벤처기업도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벤처기업을 선택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인도고 왜 하필 브라질이고 왜 하필 못이고 왜 하필 놀랍니까? 이런 선택하는 것이 상상력이고 상상가치고 유통자본이고 금융이고 인싸력인 거죠. 이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인싸력이다. 그래서 인싸력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돈일 수도 있고 자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유통자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베어링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러한 유통자본의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유지를 못하니까 록펠러 가문에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기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 자리를 다른 가문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돈만 많다고 이 상상가치력을 이 유통자본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과거에 베어링 가문이 돈이 없어서 망했나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상상력 부족으로 인해서 망한 겁니다. 시대 정신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날의 유통자본, 국유본이 만일에 상상력을 잃는다면,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늘날 국유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진 세력이 국유본을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고 유통자본이고 금융이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연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유요 인권이고,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거죠. 이것이 가치 기반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G8에 가입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동안의 G8이 일본을 제외한 많은 대부분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가 아니었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G8으로 가입한다면 식민지였던 국가가 가입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종속이론이나 이런 낡아빠진 좌우의 파쇼 이론들이 늘 얘기하는 게 남북 문제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종속이론 따에 이미 가짜 이론으로 드러난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죠. 위키피디아처럼 기존의 G8이 설사 서구 중심 가치였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가입하면서 서구 보편 가치들이 좀 더 세계화되고 보편화되는 영향을 줄 거고, 한국은 더더욱더 서구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임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세계도 영향을 준다 이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날 서구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 세계가 동경하는 가치임에는 분명하고 가장 앞서 있는 가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구 가치가 그동안의 역사적 책임, 공과 이런 문제들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들을 껴안으면서도 나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보편화되고 세계화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가치, 자유, 인권, 법치주의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통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좀 더 인류의 세계 평화와 세계 정의가 바로 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뭐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방송에는 구체적으로 구매력,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아까 이제 인싸력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얘기만 했지만 원래 이 G8은 인드라 강조했지만 10년 전에 이 문제로 막 인드라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때로 이거는 재무장관 회의가 핵심이에요. 재무장관 회의가 대통령 모임,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라 G9, G8은 경제 중심 모임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본과 유통 자본, 그 다음에 구매력. 구매력은 다음 시간에, 다음 방송 전에 블로그에서 세계 국채 비교를 통해서 주식시장이야 인드라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이 있다. 이미 선진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만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머징 마켓에 있지, 사실상 이미 선진국 시장으로 대접받고 있는 게 한국 시장이거든요. 증권시장이. 그냥 증권시장은 빼고 국채만 가지고서, 전세계 국채만 가지고서 쫙 한국이 왜 구매력이 높은 시장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적 자본이야 그냥 인드라가 개념만 딱 하나 블로그에 올려놓고요. 뭐 상상가치론이야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반쪽정은 하고 푸딩, 이게 70년대 때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70년대 초에 소련 경제가 망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필이면 원유가 뛰는 바람에 그 소련 경제 문제점이 은폐됐던 거죠. 그 70년대 초반에 그 황제가 바뀌었어. 대륙 70년대 때는 데이비드 록펠러, 2019년에는 대륙주. 공통점이죠. 소련 경제가, 러시아 경제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ጭ권과의 대탕트가 시작했죠. 베트남하고 시작하듯이 ጭ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ጭ권은 모택동인 같은 좌익파시였는데, 이 베트남 공산당은 공산당이 아니야. 인들라는 이 베트남 현 공산당 정부를 자유좌파 정부라고 보고 있어요. 좌익파시 아니에요. 베트남 같은. 그래서 인들은 중국 구분하잖아. 저기는 중국 공산당, 이 베트남 공산당. 그냥 자유좌파예요. 여기는. 베트남 공산당은 지금 잘하고 있어. 정치를 제가 볼 때 자유좌파입니다. 자유좌우파 모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전세계 자유좌우파 지지한다고 강조했죠. 그런 차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지금은 성렬령, 이런 점들 굉장한 차이가 있다. 요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한 점들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지금 CFR에서 국유본이 신임 위원장으로 이 프로형을 선임한 것들을 인드라가 이해할 수 있겠다. 프로몬 형이, 이 프로형이 브레진스키구나. 딱 감이 오네요. 브레진스키. 역할을, 대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푸딩과 반쪽정은 얘기를 짧게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 반쪽정원이 간만에 해외 나왔잖아. 얘가 몸살이던, 몸이 무거워서 몸살이던 뚱땡인데 모처럼 밖에 나왔잖아. 얘가 두 번째잖아요. 얘가 세 번째인가? 뭐 하노이 갔다가 한국에도 오고, 어쨌든 나올 때마다 좋았습니까? 이번에도 떡밥을 물었구나. 얘가. 청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반쪽정원이 해외에 나오면요, 떡밥을 문 겁니다. 얘가. 나중에 돌아가서 또 책임자 문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게 제 충론이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기뻐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 같은 것처럼 우익파쇼와 자유파쇼, 히틀러와 스탈린이 만난 거에 대해서 자유파쇼나 우익파쇼가 이해를 못했거든. 당대 우익파쇼들은 왜 저 자유파쇼하고 협정을 맺냐, 좌익파쇼는 왜 저런 악마 같은 히틀러가 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드라는 10대 때부터 늘 인드라의 국유원론 정립하기 전에 이 해체, 통일에서 포르노까지 일관된 주제가 좌우익 파쇼를 경계하자, 좌우익 파쇼를 극복해야만이 한반도 통일이 된다. 이게 일관된 논지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줬어. 우익파쇼 푸딩과 좌익파쇼 반쪽정원이 이렇게 웃고 떠드는 모습은 인드라의 그동안의 국유본론 이론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기쁘다 그렇게 얘기했어. 1857년에 막스가 공황론 뭐 이렇게 막 할 때, 공황이 일어나니까 기쁠 때 그때 심정을 잠시 느껴봤습니다. 어차피 구변이나 고맙습니다. 구변한테 고맙고 푸딩이나 반쪽정한테 고맙지 않아. 애들이 떠밀려서 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갔겠지. 인드라를 위한 떡밥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CFR에서 반쪽정과 푸딩 이것을 대문에 딱 거니까 전세계 찌라시들이 다 일제히 보도한 겁니다. CFR에서 조용히 있었다면 이것도 보도를 덜 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드라가 이 반쪽정원이 이걸 푸딩이나 이 떡밥을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인 관점에서 반드시 이렇게 서방의 관점뿐만 아니라 서방에서야 더더욱더 확신범으로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브라질 룰라, 자유좌파 룰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지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평화. 근데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룰라가 돌려서 까고 있어요. 돌려서 지금 푸딩을 까고 있는 거거든요. 룰라가 알고 보면요, 구경 간첩이야, 여러분. 룰라가 국유본이 브릭스에 꽂아둔, G20에 꽂아둔 1급 간첩이라니까, 초특급 간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국유본이 룰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인드라 원래 그 이전에 국유본이 룰라를 임명하기 전부터 인드라는 룰라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참고로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룰라 입장에서 평화 이런 사람한테 그래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효과가 다 나타나요. 지금 서방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줘. 푸딩, 도대체 인드라는 푸딩하고 반쪽정이 만나서 쇼하는 거에 시적인 소득이 뭐가 있나? 없다. 전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뭐 이렇게 쇼에서 만나, 그냥 속으로 알만한 사람은 알게,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잖아, 그쵸? 그냥 속으로 무기, 소련 과거에 탄약이 맞으니까 소련대 시절에 했던 거니까 그냥 몰래 탄약 주고, 몰래 뭐 이렇게 소련 기술 가져오고, 뭐 식량 가져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소문 내면서. 둘 다 관종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북한의 국익에 부합되나? 전혀 부합 안 돼요. 다시 말해, 인들 아까 초장에 얘기했듯이 지도자만 돋보이는 그러한 외교는 오히려 러시아나 북한을 더 악화시킨다. 북한 시민이나 러시아 시민을 사정을 더 악화시키고 지도자만 살찌게 만든다. 그럼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이건 지도자들만 푸딩하고 반쪽적으로만 돋보이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정말로 푸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면 몰래 쓰면 돼. 몰래 하면 계속 룰라가 우린 양쪽 편 안 든다, 비동맹이다 뭐 이러면서 떡밥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래버리면 둘 다 어차피 이렇게 왕따 당한 애들끼리 그렇게 하면 그럼 누가 지원해? 좋아해요. 심지어 쭈꽁마저도, 맹꽁 18마저도 뻘쭘한 상황이야. 이런 상황은 맹꽁 18은 그래도 얘네들이 삼국지 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름 대처하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볼 땐 떡밥을 물었다. 그리고 이제 국기본은 맹꽁 18마저도 요런데
쭈꽁마저도 손잡기를 지금 찰실히 원하고 있어요. 국유본 입장에서는. 근데 맹꽁시퍼르가 이런 것도 얘들이 좀 머리를 써서 지금 잔머리로 굴려가지고 손을 안 잡고 있는 거야. 속으로는 잡고 싶지. 속으로는 잡고 싶은데 국유본이 떡밥을 잔뜩 맹꽁시퍼르에게 안겼는데 맹꽁시퍼르가 안 넘어왔어. 그럼 국유본이 어떻게 했어? 국유본은 다양한 떡밥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건 이게 통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떡밥을 또 죽게 하고 또 주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뭐 터키랑 독일이랑 이태리가 손잡듯이 중국러가 얘네들이 뭐 이렇게 잡게끔 아마 국유본이 흐름을 만들어 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70년대와 지금 50년 전과 지금은 어떤 비율을 굳이 한다면은 현재 러시아는 영국과 같아요. 70년대에 영국은 보통국가 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빅터 루찰드가 1973년에 10월달인가 이제 영국은 보통국가가 되었다고 선언했죠. 그 직전 70년대 초와 같은 것이 현재 러시아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찐꽁이 당대 러시아였죠. 러시아가 이 점은 또 하나 얘들아 얘기할게요. 맨날 미국이 끝났다, 미국은 이제 저물어 간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29년 대공황 때. 그래서 파레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거죠. 미국 대공황,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대공황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다시 일어났죠. 그 다음에 60년대에 뭐가 있었죠? 소련이 의외로 경제력이 그 당시 굉장했어요. 더군다나 이 30년대 때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대학살하면서 실업자 없이 대공황을 견뎠다, 이런 어떤 선동선전을 계속한 탓에 굉장히 그리고 빅터 루스차일드가 국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소련을 자신의 직영지로 만들어 놓고 소련한테 엄청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련은 50년대 때 동유럽의 기술자들을 다 그냥 동독과 체코 이런 동유럽의 기술자 공장을 다 뜯어갔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시장이 동유럽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원유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돌리니까 소련 경제력이 60년대 굉장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당시 60년대 미국은 어땠어요? 막 무슨 뭐 달러 위기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전쟁이다, 그러니까 어렵고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60년대. 미국도 그때 60년대 미국 망했다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웬걸 오히려 소련이 망하고 미국이 떴죠. 또 어땠습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이제 미국을 추월한다. 뭐 이건 말 안 하지 않아도 최근 일이니까 됐고, 이번에는 찐꽁 신세, 찐꽁 차례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찐꽁이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얘네들도 이제 눈치챈 거야. 지네는 맨 처음에 자기들은 일본이 아니네, 일본 케이스를 충분히 공부했네, 뭐 쩌쩌 하는데 알면서 당했거든, 얘네들은. 이게 무슨 쭈꽁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동안 은폐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인도라가 이게 그 경제 문제가 지금 어떤 특정한 인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인도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구조적인 문제는 더더욱더 이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좋은 점, 그러니까 인도 경제가 발전한다 그럼 그 구조적인 데서 장점이 더 발휘되는 거고, 반면에 단점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커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점점 커지다가 뭔가 이렇게 세계가 한번 이렇게 싹 금융위 같은 게 한번 생기면 장점은 빼고 단점은 딱 부각이 되는 거. 그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증권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얘가 약간 힘 빠진 채 지금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바라요. 여러분, ጭ꿍의 시민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ጭ꿍 시민들, 인내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ጭ꿍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망한다고 얘기했죠. 천천히 망하지니까 그때까지 살아남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얘기긴 하죠. 동시에 ጭ꿍이 이대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기보다는 516국처럼 쪼개진 것이 중국 시민들에게 행복하다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건 러시아 시민에게도 강조드리는 거예요. 러시아는 쪼개지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모스크바 시민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모스크바 시민분들, 인드라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와 인권과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러시아는 쪼개져야 됩니다. 좌우 파시즘들이 계속 러시아 연방을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권과 자유와 법치주의를 뺏어가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선동선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M 아날로그 칩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